매주 수요일 청래당 하는 시간이죠. 수요일의 남자 정청래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이인영 의원이 당선됐네요. 네. 예, 2차 투표까지 가는 끝에 당선이 됐는데 예상을 조금 깨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결선 투표로 갈 거라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고, 근데 표 분석을 해보니까 1차 때 이인영 후보 54, 그리고 김태년 37, 노웅래 34. 근데 당내 뭐 이러저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결과는 노웅래 후보 표가 많이 나온 상황이고요. 예상외로 많이 나왔고. 그 세 번째이기 때문에 동정표가 좀 작용했을까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결선 투표도 76대 49. 그러니까 1차 때 찍었던 것을 그대로 2차 때 찍었다는 걸 보면 노웅래 후보의 34표 중에 12표가 김태년 후보한테 갔고 22표가 이인영 후보한테 갔어요. 예상보다는 큰 표차 승리입니다. 이 정도면 압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비주류표가 좀 결집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김태년 후보가 예전에 이해찬 당대표 비서실장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너무 한 가지 방향, 천편일률적으로 한 가지 색깔로 가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원들의 견제 심리가 좀 작동한 것 같고, 그리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의원들로서는 뭐 공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뭐 복잡한 계산하죠. 의원들이 원내대표 선거회 때는. 그래서 어쨌든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를 압도적으로 좀 밀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일부 언론에서는 그 친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인영을 지지했다 이런 분석도 하던데. 근데 당내에서는 친문이다 비문이다 구분은 사실상 없어요. 당내 안에서 없는데 이제 언론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친문이다 비문이라고 했으면 만약에 그게 존재했다면 당연히 김태년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겠죠. 그래서 결과 이렇게 나온 것은 친문과 비문의 경계에는 담벼락은 허물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친노와 친문으로도 가르는 그런 언론들도 있던데. 그런 좀 어이없는 언론도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인영 의원은 어떤 사람이에요? 좀 소개 좀 해 주시죠.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경력이 87년 6월 항쟁 할 때 전대협 1기 의장,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의장이었고요. 그리고 전민련에서 재야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뭐 김근태 전 의장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동지적 관계. 과거에 GT계로 불리기도 했죠. 뭐 핵심이었죠. 과연 그러면 앞으로 야당과의 소통이나 협상을 잘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제일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마 시험대였는데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협상을 잘할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나경원 원내대표와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본인도 이제 아까 취임 일성으로 얘기했어요. 홍영표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죠? 좀 얄밉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짐을 물려줬다. 이런 얘기인데 사개특위 정개특위가 6월까지 그 시합. 그러면 그때까지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이제 발생하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금 사퇴하고 다시 원내대표를 뽑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개특위에서 간신히 5분의 3을 채운 것이 바른미래당 목 2명을 사보임했기 때문인데 그러면 이것을 재사보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패스트트랙을 어렵게 상정했는데 이게 또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는 이것을 막아야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지금 출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바른미래당 이야기 해봅시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김관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내려놨다 이런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핵심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보임 계속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바른미래당의 다른 의원들로부터 사퇴 압력을 꾸준히 받았었죠. 근데 결국은 사퇴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15명이 이제 뭐 연수명 하듯이 해서 물러나가니까 오늘 이제 사퇴를 한 것 같은데 패스트트랙은 지금 안건 상정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개특위에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분리 조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 2명이 다시 재사보임돼서 온다면 어려운 거죠.
그러면 민주당 입장도 굉장히 곤혹스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곤혹스럽습니다. 어쨌든 뭐 지켜보고 어쨌든 사퇴했으니까 또다시 아마 바른미래당도 원내대표 경선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하태경 의원의 목소리를 아까 우리 오프닝에서 들었는데 우리 당이 민주당, 한국당, 민평당 어느 당이든 합당 불가선언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다. 근데 이게 나중에 약속 어기면 그냥 휴지 조각 아닙니까? 정치적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예전에 YS 내각제 합의에서도 그 휴지 조각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정치적인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당연히 법적 구속력도 없고 그런데 이제 총선이 임박할수록 사소한 차이는 극복하자. 예. 퉁쳐서 한 군데를 모이자. 예.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예. 뭐 보수의 통합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어찌됐든 지금 바른미래당이 이 분열 양상은 자유한국당이 몸담았던 사람 그리고 안철수계 예. 이쪽이 이제 한 편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민주당으로 당선되었던 민주평화계, 호남 출신 의원들. 국민의당계 예. 여기가 또 이제 이렇게 분열되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유승민, 안철수가 한 편 먹고 그리고 손학규, 박지원이 한 편을 먹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거라면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퇴는 손학규 당대표의 지도체제도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더 바른미래당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죠. 손학규 대표가 추석 전까지라고 그 시기를 뒀었는데 이렇게 되면 추석 전에도 위험하다. 전에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또 추석이 된다 할지라도 바른미래당이 10% 여론 지지를 넘을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시한부 인생인데 그게 좀 당겨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문재인 정부 출범한 게 2주년 됐거든요, 딱. 네. 네. 그런데 역시 국회는 아직 혼돈 연속이군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전에 뽑힌 국회의원들이죠. 촛불 전국 이전의 국회 구성이니까요. 쉽지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해보죠. 자, 4일 북한이 쏘아 올린 무기는 무엇이냐. 아직 뭐 논란이 여전하고 국방부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미국도 아직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30여 분간 전화통화를 했고요. 이 전화통화 자리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식량 지원하는 것은 오케이 이렇게 합의를 했단 말이죠. 네. 이게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북한 식량 자원이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뭐 유엔 제재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 정상이 또 합의를 했고 그러면 곧바로 이어지는 시작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는 아이 젖준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발사했던 그 발사체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다 피해갔어요. 예. 선을 넘지 않은 거죠. 쉽게 말하면. 예. 그러나 저강도로 불만 표시를 한 거죠. 이럴 때는 좀 달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다면 북한의 지금 흉작으로 식량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러고 배급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니 약 130만 톤 정도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가 지금 못 먹고 살고 있다는데 이럴 때 좀 인도적 정치 문제, 군사 문제를 떠나서 인도적 지원을 하자라고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건 매우 시의적절하고 잘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통일부도 발빠르게 지금 내부 준비회의를 하겠다. 김현철 장관이 오늘 하필 또 개성 연락사무소를 방문하고 왔어요. 그런 면에서는 북한은 또 이 자존심 하나로 버티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시혜적 차원에서 온정적 차원에서 보다는 어쨌든 유엔의 권고를 따르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어쨌든 우리는 집살이 좀 남아도는 상태고 그 비축하는 창고도 모자란 지경이라 하는데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것은 한 30만 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국회에서 뭐 합의를 해야 됩니까? 야당에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예. 남북협력기금 그걸로 사서 예. 보내면 되는 거예요. 좀 따로 국회 협의는 필요 없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근데 이제 국회에서 이제 딴죽은 많이 걸겠죠. 예. 퍼주기라고. 그 북한이 발사체를 쏘았던 것은 일단은 불만의 표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뭐 언론 보도도 봐도 그렇고 그 군사적으로 쏜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갈라볼 수 있겠는데요. 이 상황에서도 미국도 ICBM 발사하고 그래요. 자기들 군사훈련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아니 우리가 군사훈련조차 하지 말아야 되냐. 우리는 정당한 군사훈련이었다. 이렇게 이제 북한은 주장할 수 있는 건데 근데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인공위성에서 다 미국이 보고 있는데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강도 불만 표시, 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한미연합 군사훈련 이런 데에서 북한이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 메시지를 내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 군사적 대응 차원, 이런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어쨌든 우리가 쌀을 지원하려고 해도 북한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케이 해야.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북한이 굉장히 자존심이 센 국가다. 그러니까 줄 때도 이게 받으라고 뭐 통사정하면서 줄 수는 없는 문제인데 어쨌든 이것은 유엔의 권고를 따르는 형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북 식량 제공을 지지한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이 백악관 발표문에서는 빠졌다 청와대 발표에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게 된 얘기입니까? 뭐 단순한 실무착오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생색은 내고 뭐 돈은 우리가 쓰는 이런 형태가 사실상 많았죠. 뭐 옛날에 캐도 지원도 그렇죠. 그렇고. 그래서 또 당연히 우리 입장으로서는 뭐 또 동생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는데 형님으로서 당연히 같은 민족으로서 또 남아도는 쌀인데 뭐 줄 수 있는 거죠. 예. 스티브 비건이 방한하는데 뭐 발사체를 쏴서 방한하는 거 아니고 원래 계획된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발사체도 쏘고 대북 식량 지원도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이거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당연하죠. 예. 네. 당연히 지금 당장 현안은 뭐 식량 지원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도 아마 워킹그룹에서 회의를 할 것 같고 전반적인 큰 아웃라인은 어쨌든 김정은, 트럼프 서로에게 자극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 봤을 때 서로 지금 물밑 신경전이 한창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으로는 어쨌든 트럼프와 대등하게 회담을 해야 되는데 식량이 없다고 또 이렇게 식량을 원조를 받아야 되는 입장은 참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을 3차 정상회담을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참 체면은 좀 깎이는 거죠. 그럼 이런 건 어떻습니까? 발사체를 북한이 발사하고 나서 13시간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뭐 아직도 협상은 가능하다. 김정은하고 여전히 좋은 관계다 얘기했고 다음날 폼페이오가 여러 미국 방송에 나가서 뭐 북한이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니다. 제재하지 않겠다. 이렇게 유화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미국 국무부가 북한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인권 문제를 또 건드렸단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권투 시합을 할 때도 잽도 날렸다가 훅도 날렸다가 어퍼컷도 날렸다가 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고 보고요. 다양한 경로로 A, B, C, D 뭐 트랙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남녀 사이도 결혼을 앞두고 티격태격하고도 신경전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로 좋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신경전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북한이 판을 깰 생각이었으면 ICBM을 쐈겠죠. 그렇겠죠. 예. 네. 그러니까 탄도를 쐈겠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제 판을 깨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구나 하니까 이제 좀 다독거리기도 하고 또 이제 다른 실무선에서는 또 좀 강경 발언도 하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강원 양면 정책을 쓰는 그렇습니다. 예. 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때문에 방북했습니다. 일단 통일부는 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에 근무 중인 우리 인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장관이 참석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뭐 어떤 물밑 접촉이라는 게 1차적으로는 그렇죠. 당연히 이제 통일부 장관으로서 개성 연락사무소 거기 지금 김창수 부소장인가요? 근무하고 있는데 한 20-30명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서 뭐 격려하고 식사도 한번 대접하고 이러면서 뭐 업무 수행을 잘 하라고 이제 독려하고 이런 건 기본인데 그 시기가 이 식량 지원 문제가 이제 겹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실무자 쪽에서 우리가 식량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 하는 정도는 메시지는 전달을 하고 왔겠죠. 예. 이번 달 말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일본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또 다양한 루트로 우리나 북한이나 물밑 접촉이라든가 대화의 가능성은 없나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G20이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6월 27일, 8일 뭐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 전후에 사실은 전격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희망 사항이죠. 예. 저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사실 톱다운 방식이라는 것이 정상들이 결심만 하면 뭐 못할 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실무자들 간에는 지루한 뭐 줄다리기와 뭐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뭐 두 정상이 결단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G20 전후에서 기왕에 일본까지 오는 김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통 큰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안보 정책을 3대 악의 축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고, 황교안 대표는 백팩을 메고 민생 대장정 중인데 민생 투쟁이 아니 뭐 민생 투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경쟁하듯 강경 일변도로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둘이 이제 묘한 신경전, 경쟁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경쟁심이 있고 경쟁을 하다 보면 선명성이 또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지 하면서 좀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것 같고,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으로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국회의원으로 입장에서 보면 항상 피감기관이었거든요. 근데 당대표가 댁에서 당대표를 대우를 해주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제부터 당대표였다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로서는 당신만 대선주자야? 나도 대선주자 반열에 갈 수 있어. 뭐 이런 마음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으로부터 나경원 대표가 뭐 나다르크 이런 별명도 얻었단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나라고 왜 대통령을 못하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당연히 할 수 있고 국회의원 3, 4선 정도 되면 다 그런 마음은 다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의 장애투쟁, 언제까지 장애투쟁을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국회로 들어와야 될 텐데. 장애투쟁이라는 것이 지금 같은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부터 호응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뭐 민심투쟁, 뭐 대장정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지지자들, 뭐 당원들, 이 사람들 만나는 거죠. 국민을 만나면 얼마나 만나겠습니까? 거기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은 황교안 대표는 대선 레이스를 지금 당내에서는 지금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 이제 잼 날리고 또 안티 걸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돈통 늘고 뭐 그 양박 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불편하죠. 다른 주자들은, 경쟁 주자들은. 그러니까 장애투쟁을 끝내려면 명분이 있어야 될 텐데 퇴로를 어떻든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하다가 국회를 뭐 언제까지 내팽개칠 수는 없으니까 뭐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번 달은 계속 할 것 같아요. 느낌이. 이번 달을 계속 한다고 쳐도 계속 이어지면은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 일부는 하는 것 같던데. 그렇죠. 근데 황교안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국회 와서 솔직히 할 일이 없어요. 거기 국회로 들어오면 다 나경원 원내대표 이제 판인데, 그래도 밖에서 돌 때는 당대표가 아무래도 원내대표보다는 서열도 그렇고 뭐 당을 대표하는 거니까 본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당대표를 즐기면서 계속 장외투쟁을 하는 것이 본인으로서는 유리하다고 판단하겠죠. 황교안 대표한테는 나쁠 건 없다. 나쁠 건 없죠. 홍영표 이제 전 원내대표네요.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벌써부터 대권 투쟁을 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까 인터넷에 황교안 대표의 모습하고 과거 안철수 전 대표의 그 민생 투어 모습하고 이게 비교해서 보여주던 게 있던데 많이 닮은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 이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장애투쟁하면 항상 카메라 기자들이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언론에 노출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뭐 그걸 길게 갖고 가고 싶은 생각은 왜 없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고 마칩시다. 통일부 장관이 그 북쪽에다가 남북 공동선언을 잘 이행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하던데, 이것도 우리의 유화 제스처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 이제 뭐 리성건한테 안부도 전해달라고 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신임 통일부 장관이 됐으니 기존에서 후퇴하고 싶은 생각은 없겠죠. 근데 이제 9.19 공동 합의 정신에 이번에 발사체 쏜 것이 맞냐 틀리냐. 근데 어쨌든 뭐 발사체까지 쏘지 말자 뭐 이런 것까지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9.19 군사 합의. 군사 합의, 부속 합의서도. 그래서 뭐 북한으로서는 그냥 우리 정당한 군사 훈련이었다. 아니 남쪽은 그러면 군인들 다 열중시하고 아무런 거 안 하고 있냐. 뭐 이렇게 또 항변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청래당 정청래 전 의원과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여기서 1부 마치고요. 저는 2부 순서로 돌아오겠습니다.